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로 미스테리 극장 58번째, 바로 초능력자의 존재에 대한 미스테리 컨텐츠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작에 앞서서 여러가지 이거와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은 데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각자만의 색깔이 따로따로 있는 컨텐츠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견해도 있다더라 라는 내용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초능력자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저도 초능력자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한번 시작을 했었죠. 물론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론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컨텐츠도 비판적이고 회의론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비판적이고 회의론적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본의 한 사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사건을 한 초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라이브 방송으로 모두 찍혀서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지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때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들이었으니까 말이죠. 66년도부터도 일이 있었고 그 전부터도 하나씩 나왔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1976년입니다. 1976년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 저녁에 행방불명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름 미와입니다. 당시 실종 당시에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고요. 치바현의 이치하라시 쪽에 사는 어떤 회사원의 장녀로서 그냥 평범한 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미와는 5월 1일날 오후 5시 정도를 넘어서 집에서 약 50m, 그렇게 멀지 않죠? 집에서 50m 떨어져 있는 국도 290초, 그쪽에 있는 화재 감시 망투 있잖아요. 화재를 확인하는 그 망루 같은 데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였죠? 그렇게 친구랑 놀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곧바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일간 약 750명의 경찰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지나가고 5월 1일날 터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1976년 5월 5일 약 4일 뒤였죠. 현재는 아사히TV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도쿄넷이라고 불렸던 이제 한 방송사인데요. 수요 스페셜이라는 특집 코너를 방영 계획 발표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수요 스페셜에서는 무언가 좀 새롭고 특이하고 놀라운 수사 기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다 라는 내용이 7시 반 방송에 잡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모든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본은 초청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모습을 바로 찍죠. 바로 그게 1976년 5월 5일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시청률은 30.5%, 70년대에 30.5%의 시청률이라면 정말 거의 전 국민이 다 봤다고 얘기할 만큼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록하며 일본 전 열도가 흥분과 기대심에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도쿄넷 TV의 영상 화면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Ik krijg een indruk dat hier loopt een rivier. Hier loopt een rijksweg. 무언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Ja, 옛날 hier 거거든요. staan huizen. 저 그림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En 보여드리도록 dan heb je hier 하겠습니다. water. Dan heb je hier
지금 그는 Duizend 자신의 뭔가 초능력을 보여주면서 heb je hier heb je 단순하게 bosjes. 미화의 사진만으로 Heb je hier 미화가 어디 있는지를 donker gras. 맞추고 있습니다. なんかまあ黒っぽい草みたいなもの Heb je 바로 hier 이곳에 meer 있을 witte 것이다. zand.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En een beetje 白っ geel ぽい砂 erin. とか砂利っぽいところは 실제 라이브 Dan staat 방송 hier een 화면이라고 huisje, een 봐주시면 beetje geelachtige 좋겠습니다. kleur. あの辺にはですね黄色っぽい打ち合いの一点が当たってるんです Heb je hier een aanleg. 아마 이쯤 되면 저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미화의 사진을 보면서요. 호수에 있는 보트, 부둣가, 그리고 호수 속.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종이 줘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부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아이는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현장에 굉장히 넓은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강이 있고 그 강은 최근에도 어떤 다른 사람이 익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큰 연못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무언가 노란 것도 튀어나와 있는데 노란 것으로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와 연못 사이에는 건물과 숲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사고가 난 그런 자동차 같은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부두에 배가 걸려있네요. 거기에 또 매점이 보입니다. 이 저수지, 이 강 끝쪽에서 한 20m 떨어진 공간에 드디어 보이네요. 보입니다. 아마 시체인데, 지금쯤 뜨고 있네요. 지금쯤 뜨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아는 여러분이 보이신 이곳, 네덜란드인이었던 그는 이곳에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지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모양이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관계자들은 다 놀랍니다. 실제 미아가 살았던 집 근처에 이런 환경이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모양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바로 뭐였냐면 미아의 집 근처 쪽에 있는 야마쿠라 댐입니다. 야마쿠라 댐 쪽에 있다고? 에이, 설마. 이게 가능하겠어? 바로 도쿄넷은 사람 한 명을 파견 보냅니다. 현장 리포터겠죠. 당시 현장 리포터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겠어. 왜 가라 그러는 거야? 이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를 들고 그냥 쫄래쫄래 갔던 거죠. 근데 야마쿠라 댐 쪽에 빨간색이 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의 시신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도쿄넷 TV 관계자였던 에이모 씨가 발견하고 바로 이치하라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사적으로는 특종이 된 거죠. 생중계로서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죠. 이 지형과 이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형도를 그리고 빨간색 보이네요. 아마 지금쯤 떴을 겁니다.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갔더니 진짜 시신이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경찰이 4일 동안 찾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자마자 그냥 찾은 거거든요.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일본 열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기점에서 이제 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 사람은 동양까지 와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죠. 당시 행방이 묘연하던 7살 미화를 경찰보다 빨리 찾아냈으며 시청률 30.5%, 즉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이 방송을 봤다는 겁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서 난제의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한 최초이자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아마 동양에 사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코메트리. 사이코메트리가 뭐지? 그 사이코메트리의 열풍은 바로 만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에선 광풍이 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에 와서 이 미제 사건을 풀었던 네덜란드인, 이름은 제라드 크로이셋입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현재 이분은 1980년 7월 20일 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고인이시고요.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사이코메트리가 뭔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코라는 단어와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측정이라는 두 개의 그리스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쉽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떤 물체, 물건에 자신의 손을 대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기억을 읽는 겁니다. 시간을, 전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읽는 것.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 옷의 냄새가 배듯이에요. 옷에 어떤 냄새, 너 고기 먹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뭘 했는지를 마치 냄새를 통해 아는 것처럼 어떤 사물에도 시간의 흔적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흔적을 읽어내서 이 물체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역으로 알아내는 능력, 이걸 사이코메트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학문적인 얘기를 이제 좀 어렵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사람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일단 사이코메트리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 이게 미국 남북전쟁 시절 때 지질학자였던 덴튼 박사가 처음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시각을 옛날 걸 볼 수 있다. 역사적인 물건에 손을 대고 그걸 관계되는 역사 과거 걸 추론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사이코메트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시작은 영적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추론력이 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질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미국 과학자였던 J.R. 버캐넌이라는 사람이 투시의 능력에 대한 일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투시다. 그러면 뭔지 냄새 같은 것처럼 사물들도, 모든 사물들도 주변에 이제 있는 기억을 다 안에 넣어놓는 약간 초심리학적 가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준 사람, 바로 네덜란드의 총력자라고 불리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실제로 증명한 제라드 크로이셋인 겁니다. 실제 이 학설에 보게 되면 10명 중 1명 정도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저도 그걸 좀 믿기가 힘들었는데 10명 중 1명 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크로이셋은 자신의 능력을 경찰의 수사나 제보에 이용해서 협조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세계 각국의 모든 난제, 미제 사건을 실제로 해결했던 사람이 됐던 거죠. 자, 이제 그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제 저런 사람이구나, 뭐 했던 사람이구나. 아마 알 수 있으시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내용을 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어떤 사건을 해결했는지 같이 볼 건데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1979년 11월 달에 있었던 네덜란드 방화 사건입니다. 네덜란드 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누군가 자꾸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 지역의 경찰서는 야, 이거 도저히 못 잡겠는데? 야, 그러면 크로이셋 한번 불러봐. 그리고 크로이셋을 부르고 크로이셋에게 사이코메트리를 한번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자신이 모든 기억들을 읽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인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일을 하네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 아파트 안에는 장난감 모형 비행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방화범이 잡혔는데 방화범은 실제로 모형 비행기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경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춘 게 다 맞았습니다. 남자 맞고 제복을 입는 경관이었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실제로
이제 모형 비행기를 모았던 사람. 이것도 맞춰버립니다. 실제 이때 놀랬던 경찰서장은 사이코메트리로 알아낸 이 내용에 대해서 녹음이 된 부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합니다. 이건 실제다, 사실이다, 진위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로이셋의 진술 가지고 사이코메트리에 나왔던 내용을 실제 경찰 조서에다 전부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덜란드에 있었던 비르된 여성 해머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빌드에 살았던 어떤 여성이 어떤 해머의 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머가 그 자리에 이제 남게 됐는데요. 그 범행 해머를 남기고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도 물어보게 된 거죠. 크로이셋에게 이 해머를 한번 투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해머를 잡은 크로이셋은 기억을 또 읽어냅니다. 범인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고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나이대는 30대 전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왼쪽 귀가 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왼쪽 귀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랄만한 얘기도 합니다. 이 해머는 범인 게 아니에요. 이 해머는 범인의 지인인데 그 지인의 집에 있던 해머예요. 그 집은 하얀색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힙니다. 그 정보를 통해 범인을 잡았는데 실제 그 범인은 귀가 왼쪽이 뭔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 대한 대표적 사건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일본에 와서는 라이브 생중계로 실제 실종된 사람을 찾아냈고, 일본 경찰도 못 찾은 사람을, 실제 자신의 국가 서양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찰서장의 실제 보증까지 받았던 사람. 그는 정말 초능력자이자 일명 사이코메트리를 쓰는 사이코메트러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정말 그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지를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정말 놀랄 만큼 대단한 내용이거든요. 실제 크로이셋이 이런 일을 했는지의 세 가지 굵직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요, 한 사건씩 따로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굵직한 사건, 우린 동양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 사건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자, 제가 지금부터 찾은 자료는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만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졌던 궁금증 첫 번째입니다. 크로이셋은 정말 일본에 언제 왔을까입니다. 5월 5일날 방영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5월 5일날 왔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아니요. 크로이셋은 1976년 5월 3일날 입국했습니다. 즉 5월 5일 입국하자마자 7시 반에 촬영이 들어가서 라이브로 그걸 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는 5월 3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호텔에 도착을 하자마자 취재진과 만나지 않고 곧바로 호텔 안에 들어가서 약 15시간 정도 뒤에 나옵니다. 15시간 뒤 정도 시간이 바로 5월 5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방송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며 직접 출연 의사를 밝히고 나타나죠. 근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크로이셋은 1976년에 일본에 한 번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2번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5월달 사건 그 전에 왔겠지. 아니요. 그 이후에 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었을까요?
만약 크로이셋이 이 사건마저 해결을 했다면 알려줘야만 하는데 말이죠. 그럼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가 해결을 못한 게 아닐까요? 자, 1976년 두 번 일본에 왔는데 5월 달에 한 번, 아까 소개해드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번 더 왔었습니다. 그 12월 달에 있는 사건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6년 12월 15일입니다. 5월 달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2명의 실종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6살인 이름 시게카츠라는 소년. 1975년 1월 달에 후쿠오카 쪽에서 친구들과 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한 명은 1976년 8월 그리고 홋카이도 네무로라는 곳에서 대형 상점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둘에 대한 투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12월 15일날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었죠. 12월 12일날 후쿠오카시에 들어온 크로이셋은 시게카츠의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실제 라이브 팀이 설치해놓은 라이브 24시간 촬영하는 그 TV 세트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설치해놓은 세트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모하고 인터뷰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게카츠가 놀이터 쪽에 있었죠? 네. 50m 지나가면 레스토랑 있죠? 네. 거기 좀 더 지나가면 푸른 지붕의 집도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수영장?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것도 있고 아마 연못은 없죠 그쪽에? 아버지는 놀랍니다. 어? 이걸 어떻게 알지? 네,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 크로이셋은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 아버지 자리 그 집에 앉아서 무언가 조금만 영적 투영을 해보더니 그 주변 지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거죠. 취재진도 놀랍니다. 아, 뭐야, 이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왔던 길을 역으로 얘기하는 건가? 근데 문제는 자동차가 그쪽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다른 쪽에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쪽 지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 다음에 크로이셋은 직접 가봅시다. 그리고 나갑니다.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처음 온 공간, 처음 온 나라, 이제 두 번째 온 나라, 그 처음 온 도시에서 자기가 진두지휘로 걷습니다. 일로, 절로. 쭉쭉 걷습니다. 그리고 500m가 떨어진 한 공장 창고에 갑니다.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부에 아이가 있고 여기 공장 내부의 땅을 파보면 이 안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왔을까요? 근데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크로이셋은 어떻게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시게카츠의 집 근처의 지리를 다 알았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 편차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크로이셋은 이 지역에 그날 처음 온 게 사실이고 오자마자 리포터와 먼저 마주쳤습니다. 전 5월달과 다르게 5월달에는 먼저 호텔에 들어가서 15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좀 받았지만 이번에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관계자들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 사람이 오자마자 생전 처음 보는 지리를 다 아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힌트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시게카츠가 언제 실종됐는지. 시게카츠가 실종된 날짜는 1975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사건. 30%가 넘는 시청률. 바로 미와라는 친구를 찾아냈죠. 바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네덜란드로 갔죠. 단순했던 겁니다. 5월 달에 났던 그 사건을 보고 시게카츠의 아버지는 크로이셋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편을 통해 네덜란드로 사진, 그쪽 지역의 규슈 지도, 그리고 기타 자신이 찾았던 문서들을 전부 다 크로이셋에게 보냅니다. 즉, 크로이셋은 그 주변의 지리와 어떤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도 촬영진이 붙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12월 달에는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5월 달과 다르게 어떠한 정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월달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5월달도 그랬을까? 5월달은 분명히 시간적인 편차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말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미화의 경우에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걔가 국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런 국도가 있어요 라고 해서 국도라고 하거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국도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았죠. 통역사가 문제였습니다. 통역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역사는 분명히 크로이셋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의 길, 네덜란드어로 하나의 길, 그 길을 보고 좀 그 길이 있다 정도만 그냥 던졌는데 통역사는 그걸 국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통역사는 도대체 뭐하는 통역사일까요? 자, 그리고 이상한 점은 큰 길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이상하게 번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크로이셋은 자신이 무언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큰 길이 있고 275번 국도고요. 거기에 오른쪽 가면 무슨 호수가 보이고 무슨 키즈 공원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크로이셋은 얘기합니다. 크로이셋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길가 표지판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는요. 길가 표지판은 일본어입니다. 크로이셋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았던 걸까요? 그것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지형도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다. 이건 이건 어떻게 보면 초능력을 넘어선 되게 이상한 능력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 크로이셋이 5월달 전에 미화 사건을 알고 있었다면 이 모든 내용은 다 끝난 거죠. 근데요,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이 방송 촬영하기 이전에 오후 4시에 7시 반 촬영 전에 오후 4시에 촬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화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사전 녹화라고 하죠.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크로이셋은 전달을 받게 됩니다. 즉 제작진에게 말입니다. 당시 이거에 대해 입증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이셋의 일본 통역사가 아닌 네덜란드에서 같이 온 통역사 얀 덴 프리라는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5월 4일 오후 한 5시, 4시쯤부터 도쿄넷 감독실에서 갑자기 녹화가 시작됐어요. 그 투시력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곳에서도 막 부서진 자동차도 얘기하고 주변 지리를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방송에서는 안 나왔어요. 실제 방송에서는 라이브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애초에 이 녹화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스튜디오로 녹화하는 기획방송이었거든요. 기획방송이었는데 갑자기 라이브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까진 좋은데 그럼 어떻게 시신을 찾았냐입니다. 그건 다 좋다 이겁니다. 뭐 주작도 했고 조작도 했다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신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였던 건데요. 이건 되게 간단했습니다. 애초부터 5월 1일날 이제 집 근처 50m 안에서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미화의 부모는 처음에 경찰들이 제시한 이런 지역 중에 아이가 어딜 갈 것 같습니까? 아이가 자주 가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던졌는데 그 중에 미화의 부모가 가장 낮고 가장 확률이 적다고 판단하는 데가 바로 이 댐이었습니다. 애가 여기까지 갈 이유는 없죠. 라고 해서 거기가 수사에서 처음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5월 2일, 3일, 4일 이렇게 계속 수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가 수색을 다 5월 4일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발견이 안 되다 버리니까 5월 5일날 당초에 방송 이전에 이미 경찰들은 이 댐을 수색할 준비, 야마쿠라 댐 수색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크로이셋도 들었죠. 근데 그 크로이셋의 방송이 경찰이 수색을 하는 시간보다 먼저였던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크로이셋이 그걸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신은 발견될 확률이었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수색을 안 한 마지막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전 녹화에서 이미 얘기를 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방화 사건 관련도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당시 기자였던 후벤스는 크로이셋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경찰서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테이프에 서명한 거 맞아요? 근데 경찰서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1979년 11월에 만난 적 없는데? 1977년 11월, 2년 전에 만났고 사이코메트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사이코메트리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조사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모형 비행기 얘기한 적 없는데? 그냥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던 건 그냥 남자이며 키가 크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맞아 떨어진 게 제복이야. 근데 제복 얘기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사회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는 지역사회라서 당연히 대부분이 공직자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된 테이프는 만들어낸 내용이지 나는 거기에 서명한 적도 없고 그런 조서를 쓴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경찰서장의 이름이 안 알려진 이유도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해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밭에 있었던 30대 전후 귀가 변형된 남자가 있었다. 실제로 한셀 교수는 찾아서 경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크로이셋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그런 수사 요청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와전된 거냐면 당시에 사건 피해자 여성의 친척이 크로이셋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이셋이 그걸 나중에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푼 것처럼 알렸던 거죠. 실제로 처음에 그렸던 범인의 몽타주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귀가 찢어진 흔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것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1966년 1월 26일 호주의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사건이었군요. 호주에서도 한번 초청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날도 다시 한번 기사가 알려질 정도로 1966년의 미제 사건, 호주의 미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약 호주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버먼트의 아이들이었는데요. 해변에서 잘 놀고 있었던 3명의 아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당시 9살 제인, 7살 안나, 4살 그랜트인데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당시에 초자연적인 수사 요청을 하게 되고요. 크로이셋은 네덜란드에서 호주까지 초청을 받아 그쪽에 가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창고도 지목합니다. 이 안에 묻혀있다. 근데 당시 창고주는 그걸 여는 걸 되게 꺼려하다가 그 건물을 구매하고 없애는 걸로 모금을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4만 달러의 모금을 받게 되고 실제로 굴착을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습니다. 시신이 안 나왔죠. 그리고 그 수사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3명의 행방불명된 아이들에게 걸린 보상금은 100만 달러, 약 11억 원입니다. 이들을 찾게 되면 11억을 가질 수 있는데 크로이셋은 4만 달러라는 비용을 낭비하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로이셋이 제임스 랜디를 만나봤다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됩니다. 자신에게 초능력을 보여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물론 제임스 랜디를 만난 초능력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이름 피터 허커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도 약간 신격화되게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 이 사람은 제임스 랜디 앞에서 자신의 초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임스 랜디는 한마디 남깁니다. 1단계 탈락.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마술의 참 기본적인 콜드 리딩을 쓰시는 분이네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속된 얘기로 우리 표현으로는 개망신인 거죠. 그렇게 그는 흔적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초능력자가 아니었던 거죠. 제임스 랜디를 만나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이코메트리의 장본인처럼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깐 제임스 랜디의 능력을 빌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사이코메트리는
어떻게 시작된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이코메트리는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에 손을 대고 그 기억을 읽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였는데 기억나시죠? 이상하네요. 어떻게 사이코메트리의 대표자라고 알려져 있는 크로이셋은 미화의 사진만 보고도 그 흐름을 알았을까요? 사진만 보고도 그 사람의 기억을 읊을 수 있다. 잔다르크를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가 보이고, 이순신 장군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또 일대기가 보이고, 히틀러를 보게 되면 히틀러의 일대기가 보인다. 마치 영매 같은 이야기네요. 이게 정말 사이코메트리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시작했던 사이코메트리라고 얘기했던 그 기술을 조금 더 과대 포장을 해서 마치 그 사람과 연관이 없는 단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를 읽을 수 있다라는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로 미스테리 극장 58번째 이야기, 초능력자의 존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증명을 했다고 얘기한 사이코메트리의 대표자 제라드 크로이셋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